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내 증시의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뉴욕 증시에서 AI 랠리와 함께 주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입니다. 주가가 급락한 것은 카카오 그룹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올 들어 46.73% 내리면서 주가는 반토막이 났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도 각각 25.71%, 21.8% 하락했습니다. 올해 국내 신규 상장된 ETF 10개 중 6개는 해외 시장을 기초지수로 설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미국 증시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증시의 상승률이 더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자산 운용사들도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ETF를 출시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들이 주로 AI 관련 테크 종목에 집중되면서 향후 해당 테마의 주가가 급격하게 빠질 경우 수익률이 일시에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그룹이 오는 2028년을 목표로 서울 시내에 럭셔리 호텔을 세웁니다. 파라다이스 그룹이 서울 시내에 호텔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주력 사업인 카지노의 재정비를 통해 경쟁력도 제고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 선도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파라다이스 그룹은 올해 그룹 성장 전략으로 비욘드 넘버원 파라다이스 밸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여행주들이 2분기 아쉬운 실적 전망과 함께 약세 흐름을 보였죠. 파라다이스도 오늘 장에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파라다이스 그룹은 지난해 매출 1조 410억 원, 영업이익 1,881억 원을 기록하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기업 집단에 지정돼 이어 여기에 더불어서 지난달 코스피로 이전 상장도 마무리를 한 만큼 주가 반등의 신호가 나올지도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금리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는 압박으로 좀 작용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들 시세를 보여줬고요. 또 여기 비만 치료제들의 시세도 이어나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차익 실현 매물들도 출회가 되고 시장이 밀려나다 보니까 대응이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도 전문가님처럼 언제나 좀 이렇게 여유롭게 시장을 보고 싶은데 이상하게 시장이 내리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오늘 장에서도 좀 그랬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여유로운 건 돈을 벌면 돼요. 수익을 잘 내면 여유롭습니다. 별로 급할 거 없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면서 보니까 제가 소통방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하는 걸 보고 강의를 하는 걸 보면 되게 여유로워 보이고 편안해 보인다.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돈을 좀 그렇게 벌고 싶다라고 상담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납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선생님은 어떤 주식을 사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거의 다 테마주, 급등주 이런 것들을 사시더라고요. 테마주와 급등주는 우리가 정말 그 주식이 내재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유행에 이렇게 발맞춰서 급등을 하긴 합니다만 내가 좋은 가격에 저점에 사지 않으면 견디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수익이 많이 나는 건 알아요. 잡을 줄도 알고. 그런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정신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돈 버는 것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형주하고 섹터별 ETF, 그다음에 지수 ETF 위주로만 거래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자본주의 시장의 우상향을 믿는 거예요. 가끔씩 급락이 오기도 하고 2020년도 코로나처럼 미친 폭락장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면은 그 하락 이후에 또 상승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점권이라고 생각할 때 조금 내가 경계감을 갖고 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참고적으로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이 80%예요. 예, 저는 현금이 80%입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 상승을 이용해서 다 팔고 20% 정도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수익 중인 종목, 제가 종목이 뭐 갖고 있는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여름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다 처분했고요. 그리고 수익이 좀 많이 생각보다 난 것들도 다 정리합니다. 저는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는 시간이 훨씬 긴 것 같아요. 제 계좌에는 주식을 담고 있는 시간보다는 현금 들고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치 대비 확실히 싸고 그리고 바닥이 잡혀서 반등할 자리에서 내가 잡고 만약에 나는 기대 수익을 20% 봤는데 10%밖에 못 갔는데 탄력이 떨어지면 정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다 보면 대세 상승장을 만나게 되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에 시장이 왕창 무너지고 나면 내년도 후년도가 주식시장에서는 큰 상승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장 잘 정리하고 하반기에 왕창 빠질 때에 인버스로 수익을 내면서 현금 들고 좀 수익 극대화하고요. 올 하반기에 올 연말 정도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장이 빠질 때 주식을 사서 내년도로 넘기시면 아마 꽤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 주식을 사는 것에 적극적으로 할 시기냐? 아니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몇몇 주식만 괜찮은 것이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저는 중소형 종목은 제외하니까 중소형 종목 잘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중소형 종목은 관심이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거고 영원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대형 종목 위주로만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예, 그 세상이 대한민국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은요. 1등주 위주로 가고요. 그다음에 가끔 2등주가 따라가고 그 나머지 겉절이들 따라오는 것은 그냥 안 해먹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우리는 묵은지 담궈 드시고요. 겉절이는 약간 풋내나는 거 안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이 뭐 잠깐 빠졌다 그래서 뭔 일 나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 지금 현금화가 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을 기다려보는 거고 조정이 온다면 또 한번 싸게 산다는 관점이지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은 현재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 1월 달부터 계속 시장 상승할 거예요. 7월에서 8월 정도가 고점일 것 같아요 라고 계속 말씀드린 구간이라서 지금 시장이 연속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조정이 조금 나오면 저도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지금 특별히 뭐 사는 거는 없습니다. 종목과 시장에 관한 말씀을 상세하게 한번 드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피시면서 사볼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처럼 여유롭게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수익 많이 내는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시장 공부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저도 수익 내고 싶거든요. 자, 전문가님이 지금 80% 비중 현금으로 아껴뒀고 나머지 20%는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저는 온라인 특강을 진행합니다.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특강을 진행합니다.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매달 마지막 주에 보통 주말이나 아니면 수요일 날 저녁을 이용해서 온라인 특강을 했었는데 특강 때마다 항상 종목들을 드렸던 것 같고 그 종목들이 어떤 종목은 90% 100% 오른 종목도 있고 어떤 종목은 20, 30% 수익 내기도 했습니다만 항상 여러분께 좋은 선물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요. 하락장에서 선물 옵션만한 것이 없고 상승장에서 주식은 하루 종일 많이 올라가 봐야 30%밖에 못 올라가는데 선물 옵션은 그 이상의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뭐 2배, 3배 나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조금 잘 배워놓으시기만 하면 훨씬 낫지 않을까. 우리나라 장에서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온라인 특강 참여하시면 되겠고 화면 하단 보시면 지금 안내 나가고 있으니까 입장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저는 대형 주식과 ETF 순환매 위주로만 주로 거래를 합니다. 뭐 기법이 대단한 거 없고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합니다. 뭐 하냐면 대형 주식하고 ETF는요. 쌍바닥과 다중바닥이라는 기법이 굉장히 잘 먹힙니다. 우리나라 장은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박스 하단에서 잡아서 박스 상단에 팔아먹는 전략이 가장 낫고요.
이게 보통 기대 수익이 10%에서 20% 정도인데 가끔 뭐 30%, 50%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쯤에서 팔아먹고 끝낸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매매 원칙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승률이 8, 90% 이상 되는 자리가 아니면 나는 배팅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보통 주식하다가 왜 물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입질하겠다라고 몇 개 사놓고 나서 눌리면 야 이제부터 모아간다 하면서 계속 사다 보면 원칙 없이 분할 매수라고 생각하는데 물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비중 100% 몰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패턴상 승률이 제일 좋은 위치에서의 매매만 하다 보면 기대 수익 10%에서 20%만 꾸준하게 벌어도 꽤 좋다라는 거고 매달 저게 나온다면 1년에 120%가 수익이 나겠죠. 10%씩만 수익 난다 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2개월에 10%만 원금에서 낸다고 하더라도 연평균 내 원금의 6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연평균 내 원금 계좌에서 5, 60% 이상 수익 못 내시는 분. 그러면 지금 뭐 하셔야 될까요? 괜히 중소형 종목 해야 될까요? 포트 구분하는 거 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한 종목으로 우리가 지수 ETF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연평균 20, 30% 수익 내는 건 아무 지장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나 왜 어려운 종목들 가지고 거래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금을 인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내가 1억 원 가지고 매매한다 그러면 일정한 수익 금액을 꾸준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계속해서 인출해서 따로 빼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장이 크게 하락할 때 그때 내 수익금까지 몽땅 끄집어내 가지고 한 번씩 물량을 왕창 잡는 겁니다. 그게 자금을 늘리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고요. 우리가 복리 투자라 그래서 1억 갖고 매매해서 5천 벌었어. 1억 5천이 됐는데 또 다음 투자 1억 5천 들어가고 2억 됐는데 또 다음 투자 2억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쭉쭉쭉 이게 지수가 올라가니까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한 번씩 주저앉으면 내가 이만큼 자금이 불어난 상태에서 와장창 무너지면서 그 돈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복리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정적으로 가시면 좋겠고 저는 대형주와 ETF 중심으로 잃지 않는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ETF는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1억 가지고 보통 왕복 거래를 하게 되면은 증권 거래세가 한 28만 원, 30만 원 가량 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만 원에 샀다가 만 원에 파는 거 본전치기만 해도 하루에 내가 한 번씩만 20거래일 동안 꼬박하면은 한 달에 보통 한 550만 원에서 600만 원 가량을 정부에다 세금을 갖다 바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애국하고 싶으신 분은 이거 하시면 돼요. 그냥 계속 증권을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시면 국가에다가 굉장히 이바지하는 게 되고요. 내가 1억 원 정도만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더라도 1년에 7천만 원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합소득세 기준에 7천만 원 세금 내려면 최소한 연봉이 2억은 돼야 되거든요. 2억 버는 사람의 연봉의 세금을 여러분이 1억 갖고 한번 샀다 팔았다를 매일 하시게 되면 1년간 여러분이 연소득 2억 버신 분의 종합소득세만큼을 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무리한 매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ETF는요.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거래세는 없습니다. 제발 이 방송을 정부 당국자가 안 보길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ETF도 아직까지 과세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ETF 안에 여러 종목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펀딩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수를 추종하긴 하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주식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저기 국회에서 노시는 국회의원들이 이 방송 보시고 창의적 조세를 하기 위해서 야 이것도 주식 더하기 주식이니까 주식 거래세를 매겨야 되라는 이상한 소리의 법안이 안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ETF는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내가 반도체 섹터다, 자동차 섹터다, 여행 레저 섹터다, 내가 무슨 운송 섹터다. 그 섹터의 ETF만 사게 되면 지수가 못 가도 개별 종목이 못 가더라도 섹터 상승으로 인한 안정 수익을 쉽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 리스크를 좀 회피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동차주 막 가는데 나는 현대 기아를 샀는데 얘는 잘 가지 못하고 부품주가 올라가면 속상한데 내가 자동차 ETF를 사게 되면 부품주가 올라가도 자동차 ETF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잡기가 편하고 차트를 잡는 방법도 굉장히 편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 가지고 먼저 설명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업종 대표주 중에서 LG 디스플레이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4월 말에 온라인 특강을 할 때 제가 여기 10,000원에서 10,000원 밑에 사라 이야기 드리면서 올라올 때 11,000원짜리에서 여기 부근에서 10% 정도 수익권에 단타 한번 하자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5월 말에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할 때도 10,000원에서 1,250원 구간을 우리가 LG 디스플레이 바닥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가 보이는 이 노트북 이 화면도요.
LG 디스플레이의 패널입니다. 디스플레이는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이라고 LG 디스플레이가 계속 자랑을 했었는데 얘가 3만 5, 6천 원대까지 갔던 주식이 10,000원을 붕괴하는 모습이면 3분의 1 토막이거든요. 마이너스 70%된 거예요. 고점에서부터. 근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연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다른 나라들이 디스플레이 패널들을 많이 팔고 있지만 주가가 70% 마이너스 늘 만큼 그렇게 나쁜 실적인가요? 라고 전 되묻고 싶은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1등을 뺏겼다가 뭐 탈환했다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렇다면 잠재 성장 가능성은 이미 시장이 포화됐다는 거 하나가 단점인 거예요.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제가 방송국에 보면 여기만 해도 화면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 여러분은 안 보이시지만 이 화면들이 전부 다 디스플레이 패널이에요.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얘는 수요가 있을 것이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는 나가죠. 그렇죠? 우리가 쓰다 보면 몇 년 쓰다 보면 모니터가 찌직하면서 나갑니다. 그럼 또 갈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디스플레이 패널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는 꾸준하게 있을 것이고 성장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지금 이 10,000원짜리는 저는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 LG 디스플레이 올라올 때 여기 11,800원, 11,900원에 반을 팔고요. 조정을 이용해서 11,000원 밑에서 다시 한번 사자 그랬더니 사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지금 다시 11,700원 또 올라옵니다. 절반 파시고 나머지 끌고 가시는데 저는 목표가를 13,500원에서 15,000원 구간까지 바닥에서 35%에서 50% 정도 보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드렸던 차이나 H 레버리지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점에서부터 13토막 난 13분의 1토막 났던 것을 사서 저희가 90%, 80% 수익을 챙겼던 전력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가치가 있는데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은 제가 이런 걸 잘 사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뭐 왕창 오르기도 하고 어떤 종목은 조금 오르기도 합니다만 현재 매수가 대비 한 17%에서 20% 정도 수익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거고 만약 조정이 나오면 다시 11,000원에서 10,000원 구간 내려올 때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 현재 가지고 있는 분들 위해서 이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13,000원에서 15,000원 구간이니까 30%에서 50% 수익 구간까지 그냥 흔들림 없이 가져가 보시고요. 가다가 밀리게 되면 그냥 본전 처리할지언정 버텨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여러분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저한테 바이오주에 관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뭐였냐면 셀트리온 관련주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듣도 보도 못했던 이상한 바이오주를 물어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제가 바이오주를 유일하게 거래하는 것 중에 가장 믿음직한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그 종목 버리고 74만 원에서 71만 원 구간에 눌림목에 매수하세요. 자, 단타 한번 쳤고 내려올 때 샀더니 지금 어제 오늘까지 왕창 장대 양봉이 샀습니다. 오늘 6.72%입니다. 방송국 나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그냥 들을 때 스치듯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들으셨던 분들은 잡았을 것 같고 흘려 들으신 분들은 아마 못 잡았을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항상 그 가격대가 있습니다. 75만 원 밑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분할로 해서 꾸준하게 매수하시면 얘가 항상 올라가는 가격이 한 83만 원에서 86만 원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요. 이게 지금 최근에 한 3, 4년의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밑에 75만 원 밑에만 떨어지기를 좀 기다렸다가 몇 달 기다렸다가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올라오면서 팔고 나가고 하는데 희한하게 뭔 여기다가 찰떡을 묻혀놨는지 이 자리만 올라오면 튀어 올라가고 항상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바이오 관련주는 3개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내가 약을 만드는 회사, 제약회사라고 합니다. 제약회사 중에 지금 제일 제가 볼 때 가장 안정적이고 괜찮은 회사가 한미약품하고 유한양행일 거예요. 하나쯤 더 보탠다고 한다면은 제약회사 중에는 글쎄요. 녹십자 정도? 녹십자 홀딩스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외에는 전부 다 저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복제약을 만든다라고 하죠. 복제약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실제 신약을 개발하고 약을 만들어내는 원약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복제약은 뭐냐면 효능은 비슷한데 왜냐하면 분자 구조를 똑같이 만드는 복제. 그러니까 그건 모르잖아요. 이걸 어떻게 만들는지 이 제약회사 안 가르쳐 주니까 분해해가지고 걔가 그런 효능을 낼 수 있게끔 분자 구조를 만들어서 비슷하게 카피하는 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약국에 가서 처방해 보시면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약사분들께 욕먹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냥 팩트를 얘기하면 실제
원래 약은 좀 비싸요. 그러니까 병원 처방할 때 조지할 때 보면 약사분들이 이거 말고 이것도 똑같은데 좀 싸요라고 얘기하면서 권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게 리베이트가 더 크거든요. 이게 뭐냐면 복제약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복제약이에요. 그래서 이 복제약을 권하면 원래 약이 만약에 5천 원 받을 거면 이 복제약은 2, 3천 원이면 반값 정도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의 주가들이 보통 시세가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거 뭐냐면 원가가 낮아요. 그래서 마진율이 좋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약에서 우리가 제약회사에서 로비하거나 리베이트하는 것들도 이 복제약이 이제 원약 가지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얘는 원가가 개발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약회사에 제조하는 개발하는 회사가 있고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 이 두 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처럼 바이오 시밀러라 그래서 약을 내가 개발했어 제약회사가 그리고 복제하는 약이 있어 이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얘를 어디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약을 만드는 공장이 필요한데 이걸 위탁 제조 판매 시설을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그래서 저기 뭐 미국에서 얀센이라는 곳에서 나 약 만들고 싶은데 약 만들 공장이 없어. 또 미국의 어느 회사가 갑자기 나 이거 약 만들고 싶은데 대량 코로나 터져가지고 백신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 있는 공장이 없어. 공장 풀로 돌려도 돌릴 데가 없어. 그러면 이제 주로 어디다가 위탁을 요구하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야 너 그 공장 좀 놀고 있니? 나 그러면 요거 약 이거 좀 레시피 보낼 테니까 우리 저 직원 보낼 테니까 이것 좀 만들어줘라고 이야기하면 알았어 만들어줄게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약회사도 아니고 제약 바이오 회사도 아니고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냥 위탁을 받아서 내가 만들어서 그 수수료, 비용을 받고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 섹터에 묶여 있긴 하지만 얘는 바이오 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제약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특히나 어떤 코로나,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이런 것들 유행병들이 돌고 돌 때 약의 수요가 급증할 때 있죠. 큰 병들이 돌 때 이때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시장들이 많이 돌고 돌잖아요. 보통 제가 보니까 4, 5년에 한 번씩 유행병들이 돌고 돌더라고요. 4, 5년에 한 번씩, 5, 6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코로나 지나고 4년 정도 넘었죠. 그래서 조만간 1, 2년 안에도 뭐 하나 또 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때마다 제약회사들이 막 치고 올라갈 때 저는 굳이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하시기보다 그 개발은 네가 해. 복제약 그 네가 해. 근데 중요한 거 너 공장 있니? 없거든.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좀 우리가 발상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 개발 열심히 애써봐 그래 임상 1차, 임상 2차, 임상 3차 그래 근데 문제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코로나 백신을 만들겠다고 서정진 회장 나와서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악수하면서 얘기했지만 지금 4년 반이 지났는데 코로나 백신 만들었다는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예, 임상 1, 2, 3차 성공했다고 열심히 기사 뿌렸는데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약 만드는 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과생들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만 임상 3차, 4차, 5차까지 가서도 안 되는 게 부지기수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가 제약 바이오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장 안정적인 저처럼 그냥 나는 돈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바이오 회사의 신기술, 신약을 개발해서 성공하면 갑자기 뭐 당뇨 합병증을 치료하는 약을 만났어. 엄청나게 많이 팔리겠죠. 관절염 치료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고혈압, 당뇨 합병증 엄청나게 돈 많이 벌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개발될 가능성이 높냐? 저는 높지 않은 희박한 곳에 내 돈 베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베팅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 약은 니네가 개발해 제약하고 뭐 복제를 하든 뭘 해. 근데 문제 니네 공장 있어? 없지. 그러면 그 어디서 만들 거야? 약이 만들어진 걸 복제약이 됐든 내가 개발한 약이 됐든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만드는 공장이 어디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요. 그래서 얘는 국내 수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밀려 있어요. 일거리가 밀려 있기 때문에 얘는 조정이 나오면 사서 올라가면 팔고 조정이 나오면 사서 올라가면 팔고 해서 75만 원 밑에 떨어지면 샀다가 우리가 80만 원 중반에서 90만 원, 100만 원 언저리까지 끌고 가서 팔아먹기를 계속 몇 년간 반복하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이 바이오 관련해서 내가 하고 싶다면 다른 거 다 제끼고 이 종목 하나는 꼭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살 거 없으면 이거 이제 70만 원대 초반 중반에서 사놓으시면 좋겠어요. 방송 나올 때마다 한두 번씩 이렇게 톡톡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최하신 분들은 가시면 되겠고 제가 지난달에 6월 말에 제가 저기 온라인 특강을 할 때도 바이오 종목 상담을 하셨어요. 온라인 특강을 제가 수요일 날 했었거든요. 수요일 밤에 그때 아마 셀트리온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셀트리온 관련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왕창 물려가지고 고생하시길래 저라면 그거 정리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게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분 사셨나 모르겠네요. 온라인에 오셔가지고 얘기하셔서 이거 사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왕창 급등해버리는 바람에 74만 원에만 잡았어도 지금 81만 원이니까 수익이 벌써 10% 넘어가죠. 그죠? 예, 비중 그때 20%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이거 한 40, 50% 사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이 종목 하나 드렸는데 이게 왕창 올라가서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 사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86만 원에서 90만 원 언저리까지 바라보시고 끌고 가시면 좋겠고 되밀리면 78만 원 건드리면 전부 다 익절 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올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을 바라보는 종목입니다. 제가 여기 9,000원에서 9,500원 구간 여기서 분할 매수하셔서 올라올 때 10,000원쯤에 팔고요. 다시 9,500원 밑에 떨어질 때 사가지고 없는 사람 또 사라 이야기 드리고 여기 1,800원, 1,900원에 팔았고요. 지금 다시 9,500원 밑에 떨어질 때 9,000원 요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고 올라오면은 여기 1,700원에서 11,000원 구간 팔고 반복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관광 수요가 많이 늘 거라고 바라보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작년에 제가 여름에 홈런 쳤던 종목입니다. 우리가 10,000원 밑에 샀는데 17,600원까지 가는 바람에 76% 수익 냈던 종목인데 지금 쉬어가는 과정으로 올해 하반기는 슬슬 이렇게 단타나 좀 치면서 끌고 가보자라는 생각이고 비중은 높게 잡지 않겠습니다. 10% 정도 가지고 단타 쳤다 치고 빠졌다 하는 과정이고 아마 올 하반기에 장이 빠질 때 저점이 잡히게 되면 비중 왕창 잡자라고 이야기 드릴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관광자원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롯데관광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한진칼, 그 다음에 대한항공입니다. 우리가 여객이 없이 안 되겠죠. 이 두 종목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참 좋은 여행하고 이 여행사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이 아마 올 하반기에 장이 빠질 때 한번 눌렀다가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빠질 때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이 관광 개발 레저 관련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도주가 다 빠지기 때문에 돈이 갈 때가 이런 우리 사이드 섹터밖에 없거든요. 이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GS건설입니다. 건설주는 제가 조정시마다 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난번에도 여기 우리가 14,000원에서 14,500원 구간 매수했다가 쭉 치고 올라올 때 여기 쌍봉에서 16,500원에 다 팔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질 때 지금 14,500원 밑에서 조정시에 매수 잡고 올라갈 때 털고 이거 반복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건설주는 여러분 중장기 우량주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수도 없이 얘기 드렸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사람은 돈을 벌면 새 차를 사고 싶어요. 돈을 벌면 새 아파트를 사고 싶습니다. 눈높이 다 높아졌고 헌 아파트 40년 50년에 쓰러져가는 아파트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거기 사는 거고 혹은 뭐 재건축 투자하려고 들어가서 몸테크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다 새 거 좋은 걸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지금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 전체 아파트를 보면 뭐 전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울 내의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신축, 준신축, 그러니까 10년 이내의 아파트 비율이 한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노후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비중이 거의 절반이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돼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정치 노름만 할 뿐이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전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3기 신도시 특별법 해가지고 만들었지만 아직 토지 수용도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건축비가 얼마 올랐나요? 평당 500만 원대 아파트 질 수 있었던 게 앞전 정부였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평당 1,000만 원은 줘야 아파트 짓는 세상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아직 토지 수용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분양가가 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건축 원가가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싸게 분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제 이번 정권이 27년 5월 달이 되면은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이제 3년 조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2년 한 10개월 가량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안에 절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아파트 짓는데 원래는 3년에서 3년 반이면 지었거든요. 2000세대 기준 한 3년 반이면 지었는데 이제 법이 바뀌면서 5년 걸려야 돼요. 4년 반에서. 왜냐하면 잔업을 못해요. 주말도 못합니다. 저녁에 5시 끝나면 일 못합니다.
법으로 다 못하게 했어요. 과연 이게 행복한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해야 될 건 좀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다 막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입법을 합니다. 민주당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3년이면 짓는 거를 5년 걸려야 되면 여러분 2년 추가되면요. PF 대출 자금의 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공사 기간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인건비 더 나가야 되죠. 대출 이자가 훨씬 더 많이 나가야 되죠. 그러면 공기가 지연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 왜 드릴까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앞으로 2, 3년 뒤에 여러분 건설업은 우리가 계속 신규 아파트를 지어가면서 수요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늘 겁니다. 는다고 한다면 그중에 가장 수혜가 되는 종목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건설주고요. 저는 그중에 GS건설하고 현대건설에 집중하겠습니다. 건설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시멘트 관련주인데 아시아시멘트 한 종목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철강입니다. 우리가 철근이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 지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이 조정 나올 때마다 사고 내가 시세 좀 한 1, 20% 반등 나오면 좀 팔아먹고 이걸 계속해서 2, 3년간 반복해 가다가 보면 아마 제 생각은 26년 하반기에서 27년쯤에 건설, 시멘트 이쪽이 폭등하는 장을 여러분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일 때쯤 가시화되는 이슈가 뜰 때쯤에 주가는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보실 때 안전빵으로 우리가 건설, 시멘트, 철강 이쪽에 집중하셨으면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타 접근으로 보셔도 잡아서 10% 20% 수익 내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크게 볼 만한 종목들은 없어서 이 정도 종목으로 종목에 관한 말씀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구체적으로 종목별 매수 타점까지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무료 온라인 강의도 진행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시장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의 매매 비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 우선 전문가님,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 토요일 강의가 훨씬 더 쉬워질까요? 그럼요. 아, 어떤 내용일까요? 자,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겁니다. 선물 옵션이라는 것이 낯설죠. 그리고 대부분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리스크가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식은 떨어지면 손해고 올라야 수익이에요. 그런데 주가가 주기적으로 오르서 떨어지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떨어질 때 조금 떨어졌다 올라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많이 떨어지는 날을 만나면 주식이 훨씬 리스크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가가 빠질 때 내가 공매도 때려서 빠지는 만큼의 이익을 내면 되는데 대부분 매매자들은 주식을 매수만 할 뿐 공매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증거금의 제한도 있고 규정의 제한들도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가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라는 기본 전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나는 야 상승장에는 주식도 상관없어. 근데 하락장에는 주식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하락장에도 할 수 있는 게 있니? 오케이. 그럼 상방 하방 두 개 다 볼 수 있어. 난 그게 뭐야? 선물 옵션이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주식은요, 여러분, ETF까지 찌면 3,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ETF까지 찌면 한 3,400~500개쯤 됩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들 중에 오를 종목을 내가 골라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3,000개가 넘는 걸 다 클릭하다가 손가락 부러집니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잠 못 자요. 그런데 저는 선물 옵션은 코스피 지수 200이 오르냐 내리냐만 보게 되고 나는 방향만 잡고 매매하면 돼요. 굉장히 편하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상승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고요. 하락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다. 나 상승 종목 살래? 하락 종목 살래? 이것만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죠? 그래서 저는 지수가 올라갈 때 선물 매수와 콜옵션을 사면 되고 선물이 지수가 빠질 때는 선물 매도와 풋옵션을 사면 된다는 기본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왼쪽의 공을 C라고 해서 콜옵션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공을 풋옵션이라고 해서 P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얘가 시소예요. 이렇게 시소에 놓고 보면 두 개의 무게가 똑같으면 균형이 잡혀서 양쪽 다 치우침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콜옵션이라는 놈이 무거워져서 뚝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누가 올라가냐면 옆에 있는 콜옵션 얘가 반대로 올라가게 되겠죠. 반대로 풋옵션 얘가 기준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누가 올라가게 되냐면 콜옵션이 올라갑니다. 자, 기본 개념을 이해하셨죠? 그러면 나는 기준점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저는 아침에 장이 출발할 때 아침에 콜옵션의 기준점과 풋옵션의 기준점을 먼저 이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차트의 왼쪽에 보시는 것이 콜옵션 차트입니다. C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풋옵션 차트입니다. P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래와 위가 날짜가 다릅니다. 먼저 콜옵션의 기준점이 이날 아침에 얼마였냐면 2.50이었는데요. 자, 이 가격을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무너져요. 자, 콜옵션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누가 올라갈까요? 풋옵션이 올라가겠죠. 자, 지수가 상승할 때는 콜옵션이 올라가요. 그런데 누가 반대로 지수가 상승할 때는 콜옵션이 올라가는데 콜옵션이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올라가냐면 풋옵션이 올라가요. 이건 뭐죠? 장이 하락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콜옵션 기준이 무너졌구나. 그럼 나는 방향은 어디다? 하방이다. 그럼 나 뭐 사야 되니? 하락할 때 풋옵션 사야 되지. 그랬더니 얘가 당일날 몇 배 갔냐면 10배가 넘게 가네요. 반대도 보겠습니다. 반대 경우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장 출발하고 다른 날인데 야 여기 보시니까 풋옵션이 기준점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쭉 빠져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뭐 사면 될까요? 기준점 무너진 거 사지 말고 살아있는 놈 이놈 사시라고요. 이해하셨나요? 콜옵션. 자, 우리가 상방과 하방에 대해서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라고 인지하시는 부분들 리스크 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기준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건 사면 안 돼요. 왜? 죽는다고 자기 얘기했는데 왜 이걸 사? 죽는 놈을. 왜? 사람이 싸지면 싸질수록 뭔가 이렇게 내려갈수록 싸다는 생각 때문에 싼 거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서 여쭤볼게요. 내가 아파트를 만약에 목동 아파트를 3억 5천에 분양을 1980년대에 받아요. 근데 지금 20억, 22억 하거든요. 30평대 아파트가. 그러면 내가 이걸 7억에 팔고 나오면 잘 판 것 같아. 사고 2배 벌었으니까. 근데 그 7억에 산 사람은 바보냐는 거죠. 근데 몇 년이 지나니까 7억짜리 아파트가 다시 10억이 됐어요. 그럼 얼마 됐습니까? 와, 나 여기서 사가지고 벌써 40% 수익 났네? 기분 좋잖아. 근데 10억에 산 사람은 꼭지에 물리는 거 되는 거냐는 거죠. 아니요. 지금 22억이에요. 그럼 얼마 벌었죠? 10억에 산 사람 12억 벌었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가치가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여러분 떨어지는 거가 좋은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은 비싸지는 게 정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제가 장자방이라는 사람이 몸값이 있어 하루 와서 강의하는데 내가 옛날에는 시간당 50만 원 받았는데 지금은 시간당 200만 원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몸값이 오르고 내 자산 가치가 값어치가 올라가니까. 근데 50만 원 받던 사람이 5만 원밖에 못 받으면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선물 옵션에서 중요한 건 시대의 방향은 어디냐라고 물으면 콜옵션, 풋옵션 중에 올라가는 거, 가치가 있어서 가격이 오르는 놈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개념 잡으셨죠? 그러면 내가 기준점이 깨지면 걔는 기준점 방향이 바뀐 거구나라는 인식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7월 1일 날 걸 보실게요. 자, 이날 보시게 되면 장이 어땠냐면 장이 출발하자마자 급등을 했다가 왕창 빼버리고 들어 올립니다. 자, 이때 잘 보세요. 지수가 아침에 올라가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풋옵션의 기준점이 3.5인데요. 잘 안 보이실 때 써드릴게요. 3.5라고 하는 기준점을 넘지 못하는 얘가 저항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이때 풋옵션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얘가 무너지니까 나는 뭐 해야 될까요? 콜옵션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장 올라가니까 바닥에서부터 콜옵션이 몇 배 갔냐면 400% 났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아무리 올라봐야 하루에 400% 터질 수 있는 종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한가가 30%의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인데요. 콜옵션은 하루에 4배 가는데 4배 다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저도 400% 다 못 견뎌요. 어쩌다 운 좋을 때 저점 고점을 먹는 거지 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가는 과정 안에 50% 먹고 팔든 100% 먹고 팔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 수익의 일부를, 몸통 중에서 일부를 내가 취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못 먹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불가능합니다. 어쩌다 운 좋은 날 저점 고점 잡아서 와 고점에 딱 팔자마자 밀리고 꿈 같은 얘기인데요. 저도 가끔 가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기분 좋을 때 어쩌다 운 좋을 때 한 번씩 그렇게 될 뿐이지 대부분은 중간에 팔아요. 그런데 돈 버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밀린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 자, 보세요. 쭉 올라갔다가 콜옵션 여기 보시면 기준점 저항에 걸리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이때 동시에 풋옵션을 보시면 여기 바닥을 정확히 찍거든요. 그래서 풋옵션이 바닥에서 버티고 콜옵션이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방향 전환이다. 그래서 이때 뭐예요? 반대 하방 잡아요. 풋옵션 잡았더니 저점에서부터 이게 몇 배 올라가냐면 저 위까지 올라가는데 300% 올라갑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주식만 놓고 보시면 올라갈 때 수익이 났을지 모르겠지만 떨어질 때 손해 나잖아요. 근데 우리 떨어질 때 풋옵션 잡아서 300% 바닥에서 3배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되고요. 다시 떨어진 상태에서 눌림 매수하고 올라갈 때 주식 같으면 내가 이 시간에 이거 뭐가 오를 건지 종목 찾느라고 찾다 보면은 놓쳐요. 근데 선물은요. 그냥 선물 매수하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거 수익 내시면 되고 그냥 콜옵션 사시면 돼요. 기다리면서 어떻게 목표가 올 때까지 그냥 들고 계시면 됩니다. 보통 옵션은요. 하루에 50% 100% 시세 나는 게 일상이고요. 보통 일주일에 더블 이상 나는 날이 이틀 3일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간에서 인수 난다고 수익을 많이 주는 수익이 많이 움직여지는 이 시장 안에서 돈 벌게 많지 그렇게 조금 움직이는 주식시장에서 벌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요 며칠 동안 상담한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50대 분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50대는 직장 생활을 은퇴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분은 50대 초반에, 어떤 분은 중반에, 어떤 분은 후반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전 같으면 60 정도에 은퇴하고 나서 한 10년, 20년 살면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죽어. 오래 살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내가 한 30살부터 돈 벌어서 60살까지 벌어서 30년 벌어서 내가 이제 은퇴 후에 좀 한 1, 20년 살다 죽으면 되겠다 생각하는 게 우리의 세상이었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랬는데요. 근데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90세, 100세에 정정하세요. 그러면 내가 55세, 60세까지 은퇴하고 나서 그 뒤에 돈벌이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노동으로요? 우리 그렇게까지 체력 안 좋잖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못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근로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돈 버는 세상이 아니라 자본의 이익으로 벌어야 되는 세상이라고요. 그 자본의 이익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저는 금융시장인데 주식은 올라가야 수익이지만 떨어지면 손해나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하락장도 벌 수 있는 선물 옵션이 제가 좋다라고 여러분께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되묻겠습니다. 주식 떨어질 때 그거보다 위험한 거 있습니까? 올해 여름까지 올리고 나서 하반기 왕창 빠질 건데 종합주가지수 최소 20% 이상 빠질 거예요. 20% 30% 빠질 텐데 그 하락장에 여러분 안전할 주식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대비하십니까? 무슨 대비하세요? 현금화 시키고 가만히 있는 거 잘해야 인버스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적극적인 대비가 될까요? 내 종목 박살나 있는데 내가 그동안 깨먹은 돈 그렇게 많은데 방법 없다고요. 그게 여러분 선물 옵션이라는 장점을 여러분께 한번 제안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침에 장이 눌렀다가 올라가는 패턴. 계속 패턴이 되게 동일해요. 그래서 반복되는 패턴들을 우리가 찾아서 돈을 벌면 되거든요. 아침에 눌렀다 올라갈 때 콜 옵션이 저점에서부터 마찬가지로 300% 터지면서 신나게 올라갑니다. 장승장에 되게 재밌죠. 근데 더 재밌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시장이 급등하는 날 보세요. 급등하는 날 보시면 이날은 4월 18일 날인데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종가 고가로 하루 종일 올라가요. 선물 매수해서 버텨도 4.6B니까 선물 한 계약당 110만 원가량의 수익. 내가 만약에 10개 샀으면 1,100만 원을 벌게 되는 장이고요. 원금 대비 11%쯤 되겠죠. 그런데 이때 기준점 풋옵션이 3.26을 무너지는 것만 체크하고 나는 아침부터 그냥 샀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비두고 버텼더니 몇 배 갔냐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20배가 납니다. 그런데 2000%를 벌 수는 내가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통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보통 청산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 1시간 동안에 얼마 올랐냐면 10배 올랐네요. 이건 버틸 수 있잖아요. 1시간, 1시간 반은 여러분 하실 수 있거든요. 6시간 반을 버티라는 건 굉장히 괴롭습니다. 허벅지를 찌르고 머리털을 쥐어 뜯어도 6시간 반을 버티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1시간에서 2시간은 해볼만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 여러분 가시면 중학교 때는 1교시가 45분이고요. 고등학교 때 50분이었고 대학생 때 1시간 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절정에 우리 집중력이 1시간 반입니다. 대학생 기준.
그러면 그 이상 어른들이 성인들이 과연 집중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매매 집중하셔도 충분히 납니다. 몇 프로? 2000%가 시세가 납니다. 자, 그럼 하락장은 어떨까요? 5월 9일 날 만긴 날입니다. 아침 시작과 동시에 장이 빠지기 시작해서 반등했다 빠지고 반등했다 빠지면서 종가 저가로 투매성 하락을 합니다. 이날 우리가 금리는 미국 달러는 올랐죠. 자, 이날 옵션 차트 보시게 되면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누가 깨졌냐? 콜 옵션이 기준이 무너져요. 간단하잖아요. 기준이 콜이 무너졌다. 오케이. 그럼 난 뭐만 알면 돼? 콜 무너졌으니까 장은 하락할 거야. 그럼 나 뭐 보면 돼? 풋옵션 사면 돼요. 그러면 봐봐요. 아침에 잡아서 여기서 딱 잡아가지고 찍 치고 올라갔더니 여기까지 얼마 가냐면 아침에 250%. 내가 1000만 원 질렀는데 얼마까지 벌었다? 여러분 수익이 와 250만 원, 2,500만 원이 됐다. 다음에 눌러요. 기준점 또 지키잖아. 또 사. 얼마가? 쭉 갔더니 바닥에서 10배 가네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이것만 먹고 끝났든 이것까지 했든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근데 재밌는 건 이 하락이 여러분 이번 여름이 끝나면서 올 거라고요. 가을, 겨울까지요. 근데 이때 여러분 뭐 준비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저는 여러분 하락장에 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 상승의 종목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5월 3일 날 하루 더 보세요. 똑같은 패턴 보세요. 아침에 갭상승해서 전날보다 왕창 올라서 와 올라가나 보다. 잠깐 캔들 3개 5분 봉입니다. 15분간 반등하다가 주저앉아서 종가 저가로 밀어버립니다. 자, 삼성전기업 하루 종일 빠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삼성전기가 잡주인가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우량주잖아요. 좋은 회사입니다. 그런데 빠질 때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자방의 선물 옵션은 뭐가 가능하다? 야, 떨어질 때는 선물 매도로 밀든가 풋옵션 사면 되잖아. 그랬더니 얼마가요? 풋옵션이 400%가 움직이네요. 여러분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물 옵션이 어렵고 위험하다? 아니요. 하락장에 대비책이 없는 여러분이 위험한 겁니다. 우리 한번 공부해보고 익혀보자라는 거고요. 언제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비 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공부합시다. 아시겠죠?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정 넘치는 강의를 간략하게 좀 들어봤는데요. 선물 옵션에 있어서 관심은 있었지만 마땅히 공부를 해볼 만한 공간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을 참고하시면 관련해서 자세하게 공부해 볼 수 있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이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해 준다라고 하니까요. 강의 보시면서 또 시장 공부 자세하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71만 원에서 74만 원 사이로 눌림 시에는 매수 전략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롯데 관광개발도 저점 매수 구간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는 하락장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선물 옵션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매매 전략을 세우실 때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